안녕하십니까. 고정관의 속속경제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4월 20일 아침 회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기준으로 작년에 21만 8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럽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같은 그런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런 분석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일정이 계속 꼬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계약 순서가 맨 마지막 줄에 작년에 도입한 걸 쭉 보면은 거의 맨 마지막 줄에 우리는 11월, 12월에 갔어야 도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도입이 제일 마지막에 한국에 공급될 전망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그 김호란 방역기획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임명되면 됐는데 그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한국은 백신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백신이 거의 우리는 11월, 12월에 겨우 계약을 해요. 한 데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빨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백신 순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마스크 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 마스크 방역, 그다음에 거리 두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민생이 특히 그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신한은행이 분석한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이 작년에 478만 원을 기록해서 2019년에 486만 원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것은 결국은 가구 소득이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부채는 증가해서 부채가 월급의 17배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채가 지금 크게 증가해서 월 평균 부채 보유 가구 평균 부채액이 875만 원으로 2019년에 831만 원, 2017년 724만 원에 비해서 계속 크게 증가하면서 월급의 17배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백신이 늦어지고 하면서 백신이 꿀찌가 되면서 경기 회복에 부진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그 백신 디바이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빨리 확보된 국가는 경기 성장이 빨라지는 반면에 백신은 확보가 늦어진 국가는 경제 회복도 더뎌지는 백신 디바이드가 경제 디바이드, 성장 디바이드를 불러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백신을 추가 확보를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쿼드 참여 등의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야만이 백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의용 그 외교장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그런 정의용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이긴 하지만은 쿼드 참여와는 직접 연관관계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외교란 것이 주고받는 그런 것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과연 백신 확보, 특히 백신 스와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확보한 백신을 우리에게 먼저 제공해 우리가 백신 계약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백신이 공급될 전망이니까 백신을 미국이 확보를 미리 한국에 주고 나중에 한국이 계약한 부분을 미국이 가져가서 3차 접종을 하는 그런 것을 백신 스와프라고 하는데 그런 백신 수합이 우선 백신이 미국이
우리가 코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백신을 우리에게 제공하겠느냐 하는 문제와 더 나아가서 더 좋게는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집단 면역을 하기 위해 앞당기기 위해서 자국민의 해외에 나가서 혹시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을 감염되어 올 것을까지 우려해서 해외여행을 차단하고 나섰는데 거기에서 4단계로 구분해서 해외여행 경보를 4단계로 구분했는데 일반적 사전주의가 있고 1단계는 2단계 강화된 주의에 한국 등 25개국이 2단계 강화된 주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국 등은 여행을 재고하라는 3단계에 포함되었고 북한, 러시아 등은 여행 금지국으로 34개국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시훈 시장이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관장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종부세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지금 이제 부동산 실패에 따른 지난 보선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하는 인식가에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TV나 DSR을 완화하고 종부세를 10% 공제한다든지 이런 그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 수정안. 과거에 김현미 장관이나 배창흠 장관이 했던 거, 특히 이제 김현미 장관이 25년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했던 정책의 수정안 크게 세 가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으로 올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규제를 갖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 10% 포인트를 더 올린다. 그런 이 세 가지가 검토가 대상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보선에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여당은 중구난방 지금 실정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는데 실정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그 정책 근본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시장에서 드디어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0.24% 올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스피의 3,200 돌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지난 1월 25일에 3,208을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3,220으로 주가지수를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국인이 3,26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인이 외국인 투자와 실적주, 경기 민감주에서 실적주와 경기 민감주로 엔진이 교체되면서 이런 최고치 갱신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번에 3,2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적정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나갔다가 다시 또 주가 하락하면 들어와서 또 주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또 나가고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쭉 나갔다가 주가 하락하니까 다시 들어오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힘에 의해서 3,220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3,200선이 계속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지금 투자업계에서는 금년에 3,600 정도는 갈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주로 2030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2030의 80% 정도가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로 20대의 40%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의 빚이 75%나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비투라고 그래서 비들레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현상, 그런 우려스러운 현상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다소 하락하는 조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가가 지금 고가가 7,100만 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떨어져서 6,940만 원까지 하락하면서 다소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8,160만 원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6,940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때 320만 원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275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지금 이제 그 코인 시장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지코인이 지금 415원 선에서 다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쭉 너무 올랐다가 지금 올랐다가 지금 현재 다소 하락해서 417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고가가 424원 선이었다가 지금 415원 선까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등 혹은 리플 등등이 대부분 암호화폐 가격들이 쭉 추세적으로 다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일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제 현재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지코인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 조사했다가 또 4월 1일 날 도지코인 가격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이 별달리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잡코인이라는데 인식을 다 같이 하지만은 일단 돈이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인식하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에 이어서 위워크라는 전 세계적인 체인명을 갖고 있는 공유 사무실이죠. 공유 사무실 업체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결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지금 급등하면서 118년 된 포드의 시총을 추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총이 물론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더리움이 2,497억 달러 쭉 나오는데 도지코인도 52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도지코인의 시총이 지금 이게 118년 된 포드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특히 도지코인에 한 달 새 17조를 매수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의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야말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도지코인은 다른 코인들은 대개 비트코인은 물론 가장 중요한 코인이고요. 나머지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코인들도 나름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예컨대 리플이다 그러면 국제 송금,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거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등등, 혹은 바이낸스 체인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디파이에 필요한 그런 코인들 이렇게 다 이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인인데 도지코인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SNS 거래하면서 팁 정도 주는 그런 잡코인인데 이것이 그냥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한번 올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유명 인사의 발언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돈이 그냥 광풍처럼 몰리면서 쭉 도지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4월 전만 하더라도 별달리 가격이 형성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지금 가격이 이렇게 4월 초부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추격 매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을 해외에 송금을 하고, 아까 제가
도지코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도지코인 가격이 한국에서도 이게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벌써 이제 그 시장에 경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때 거래량도 증가하고, 굉장히 가격도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해외 송금이 급증하고 있는데 은행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국내에 투자해서 국내가 김치 프리미엄되어 있는 가격이 코인의 가격이 해외보다 한 10% 정도 높게 나오면서 해외에서 국내에 투자해서 해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가져와서 국내에 팔아서 그 차액을 그 팔은 대금을 송금하는 거죠. 그런 송금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은행이 지금 우리가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이거를 특별한 막을 대책은 별달리 없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들도 거래가 하루에 3조 원 정도 거래가 되면서 지금 이제 특근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이 지금 6개월간 그 유예 기간인데요. 그 정비 기간인데 신고를 받는 기간인데, 그 사이에 거래소가 만약에 신고를 못하고 신고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폐쇄가 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루에 29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다 합해도 한 10몇 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거의 2배 가까운 29조 정도의 29조의 구조가 암호화폐 하루 거래액입니다. 하루 거래액인데 26조는 4대 거래소, 큰 거래소에서, 근데 업비트, 비스մ, 코인원, 코빅 같은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나머지 약 11% 정도가 군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군소 거래소가 과연 신고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일단 먼저 거래소 선택부터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는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제휴 한 거래소만 실명 인증 계좌를 갖고 있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실명 인증 계좌를 갖고 있는 그런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사설 정보지나 리딩방, 투자를 해놓고 하는 그런 방은 조심해야 되고, 코인 공시도 맹신도 근무해야 된다. 코인은 지금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투자자가 피해를 더 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코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거래액이 29조에 달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2배에 달하고 있는데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인 투자에 대한 광풍이 불면서 원룸 보증금까지 빼내서 코인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집을 사지 못하는 데 대한 절망감에 빠진 2030, 특히 30이 코인 시장의 40%가 30이고 20%가 20%, 40이 20이 20%, 40이 20%인데, 그러니까 2030, 40을 합하면 80%가 코인 시장에 그야말로 몰빵을 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고 또 코인에 몰빵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가상자산 시장 관리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하는 것은 오직 특검법에 의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고받는 것밖에 없어요. 더구나 그 가장 큰 원인은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관련법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번에 이제
사실 특정금융거래법, 간단히 특검법이라고 그러죠. 특정금융거래법, 특검법인데 이 특검법이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0여 개가 넘는 거래소 중에서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머지 군소 거래소들이 대개 이제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유혹하는 또 다단계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버블이 제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중국과 유럽 중앙은행, 북유럽에 의해서 영국도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발행이 지금 연이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동안 약간 좀 뜸을 들여오면서, 왜냐면 미국은 결국은 달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급하게 디지털 달러를 발행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오지, 좀 덜 느껴오는 그런 편이었는데, 내년 2월 북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한다는 것이 시기가 다가오면서 미국도 도입 논의의 꽃비를 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페이스북이 전 세계 26억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글로벌 결제 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갖고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미국 당국은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면서 리브라 발행을 견제하면서 결국은 리브라를 본래의 글로벌 통화로 사용하려고 했던 데서 다소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유럽의 또 디지털 유로라든지 또 디지털 파운드 이런 발행에 현재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만족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결국 왜냐하면 아날로그 통화에서 디지털 통화로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도 디지털 달러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물가 금리 상승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경우에 금융시장에서 발작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계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그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그 부채가 많고 국채 발행도 많아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에 자본 유출 우려도 있다. 그럴 경우에 외환 위기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항상 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때 한국에 들어와 있던 많은 자금들이 나가면서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199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대체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 다음에 한 2년 정도, 1, 2년 후에 한국에서 외환 위기를 겪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앞으로 오르게 될 경우에 금융시장의 발작 우려 그리고 위기 가능성도 지금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공기업 GDP 대 공기업 부채 비율이 62.7%를 기록하면서, 이건 금융공기업은 62.7%고요. 비금융공기업도 20.6%를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 부채 규모가 현재 525조 원을 2019년 말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게 공기업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공기업 부채가 495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기업 인원을 축소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방만경영으로 오히려 공기업에 증운을 하면서 지금 공공부문에 고용을 81만 명 늘린다 그러면서
지금 공공부문에 몇십만 명의 일자리를 거의 한 50만 명 일자리를 더 증가시키면서 공기업 부채가 방만경영으로 525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495조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25조 원까지 올라가면서 GDP 대비 비율이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또 게다가 공기업의 많은 부채가 지급 보증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뭐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기업 부채도 나라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보님의 국가 채무만 얘기할 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만 국채 발행, 채권 발행만 국가 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IMF의 재정 통계 매뉴얼이나 많은 선진국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 부채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부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택지를 어, 마련할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부채 같은 것은 그런 그 국가 부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뭐 한전 같은 경우에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진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 부채는 그건 국가 부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 520조쯤 되는 공기업 부채 중에서 한 20, 30% 정도가 그런 국가 부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두고 지금 벌써 재계와 노동계에서 대결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회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공기업 공공부문 9명, 노동부문 9명, 사용자분 대표 9명에서 27명이 위원인데요. 결과적으로 노동계 9명, 사용자 9명은 거의 대립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부문 대표, 공공대표들이 이제 부문 대표들이 결정을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금년에 시간당 8,720원이 최저임금인데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10,000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확대가 더 시급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들이 지금 계속 부도나면서 연간 8,000개의 자영업자들이 부도났다고 그래요. 한 달에 1,000개 이상씩 1,000개 정도 부도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는 고사 알바도 구하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가장 부도나는데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종금을 쓰면 고임금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요. 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오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파산되면서 청년들이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나 비정규직도 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그야말로 극에 달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가 더 급하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을 내놓으라 하니까 강원도에서 그 특단의 대책으로 뭐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한 취직 사회 책임제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취직 사회 책임제란 청년들의 일자리를 사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부터가 지금 이게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거지만은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의 인건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한다. 무이자로 1인당 3천만 원을 융자해주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금의 30%를 면제한다. 등등 뭐 그런 얘기를 내놨는데 이렇게 과연 현금만 살포한다고 해서 일자리 대책이 일자리가 마련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제라고 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좀 격화되고 있는데 삼성은 실산을 도와할 사령탑이 부재하다. 그건 이종 부회장의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이 4차 산업의 핵심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
지금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배달해주는 그런 이커머스가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이번에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쿠팡을 꼭 그런 핵심기업 차원가를 총수라는 그런 그 틀에 30년 된 그런 규제의 틀 속에 가둬야 되느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또 지금 현재 그 수소 문제가, 수소 경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인데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예컨대 수소 생산 분야 기술 수준이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독일의 97.5, 일본이 96.7인데 한국은 62.5밖에 안 된다. 중국의 63.3보다도 뒤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쪽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또 한 가지 선박교에서도 지금 이제 그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수소 운반선, 수소 추진선, 수소 선박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소를 생산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탈원전 정책을 제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이 없으면은 수소 발전이나 수소 생산도 힘들어진다, 그런 지적입니다. 국민들의 62%가 정경련이 작년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62%가 원격 의료에 찬성을 하고 있다. 규제를 풀고 본격적으로 현재 원격 의료는 20년 동안 시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원격 의료의 필요성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정부 4년 동안 서울 경기 땅을 중국인들이 쓸어갔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2016년만 하더라도 1199 평방미터의 땅을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2041 평방미터까지 소유했다. 외국인인데 대부분 다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땅이 거의 2배 정도, 중국인 소유한 땅이 2배나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론중재위를 언론위원회라고 해서 문체부 산하에 두어서 정권기구화 하겠다는 그런 입법 법안들이 여러 개 지금 그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제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자유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게다가 언론의 자유 관련해서 지금 대북 전단도 나르지 못하는 금지법 때문에 미국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도 지금 또 한 가지 대북 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그야말로 북한을 수용소 군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것 중 하나가,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인한 한국의 인권 문제, 인권에 대한 태도, 북한의 인권을 그야말로 방기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태도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북한의 대북 방송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대북 방송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일일이 이건 방송해도 되는지, 이건 방송해서는 안 되는지를 통일부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 의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에 관해서 인권 청문회가 열렸는데도 그 며칠도 안 돼서 바로 지금 또 대북 방송 금지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정말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경제와 직결된 백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대 과업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난항이 있지만,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5월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한국도 백신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서 경제가 반등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